갑자기 인사를. 자, 우리 고려에는 새 북방민족이 침입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맨 처음에 쳐들어왔었던 거, 성종 때 1차 침입 누구였어요? 네, 거란이었어요. 이제는 다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네, 여진. 심지어 이 문벌귀족 이자겸 있죠. 경원이시 이자겸. 이자겸은 심지어 이 여진족과의 4대 관계를 오케이 승낙까지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볼 몽골입니다. 몽골의 침입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키워드 잘 기억해야 돼. 몽골은 우리나라에 몇 차례 침입합니까? 여섯. 네, 자신감 갖고 얘기하면 되죠. 5번 얘기했지, 너. 자, 6차례, 6차례 침입을 했었다. 몽골의 침입. 6차례 몽골이 침입했었다. 일단, 제일 먼저 침입을 했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준영아? 왜 1차 침입? 뭐 때문에 들어왔었다고 그랬지? 시기는 1231년이었어. 몽골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납을 요구했었거든? 공납이라는 건 뭐야? 뇌물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건데 그걸로 뭐 껌 하나, 껌 2개 이렇게 갖다 바칠 수 있겠어? 뭔가 좀 대단한 것들을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대단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우리 고려에서는 싫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요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한테 공납을 요구를 했었지. 그러면서 몽골의 사신인 몽골 사신 저고여가 몽골 사신 누군데? 저고여. 네. 하하. 하하. 정말 싸늘하다. 하하. 저고요. 네.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다시 자기 몽골로 가는 길에 피살을 당해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고려 사람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 어쨌든 피살을 당했으니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고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고려에 그 무서운 몽골 장수 살리타가 침입합니다. 몽골 장수 누구? 살 떨려. 살리타 침입. 이때 살리타의 군대가 우후죽순 성들을 함락시켜가는데 그때 진짜 이 불화살을 쏘면은 몽골 사람들이 활을 이렇게 쏘잖아. 불화살을 쓰면은 물을 끼얹어가지고 이제 불화살을 다 껐었어. 진짜 멋있지 않니? 바로 박서의 네, 맞아요. 귀주성 전투에서 네, 귀주성을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피 끓는 전투였었어요. 귀주성 전투에서 귀주성을 막아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이 성을 수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까지 알아주면 좋겠어. 바로 충주성 전투인데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꼭 그러더라. 충주성 전투 5차 침입 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주성 전투는 2차례 있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돼. 이따가 충주성 전투를 구별하는 특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충주성 전투에서는 맨 1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 시기 지금 마찬가지로 1321년이에요. 1321년이 무슨 소리야? 1231년이에요. 아시겠죠? 1231년 때 이 지광수라고 하는 무예에 뛰어난 무인 지광수와 당시 충주성에 있었던 노예들 있죠? 노예들. 우리가 이걸 노군이라고 그래요. 노예로 이루어진 군인, 노군과 잠유별초가 함께 이 충주성을 수비해 나갑니다. 충주 전투.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몽골이랑 화해를 약속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야, 몽골아, 그래, 화해하자. 우리가, 뭐, 저고요가 죽었다고? 알겠어,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고려랑
고려가 몽골에게 화의를 요청을 한다. 화의 요청. 강화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영혼 간에 고려와 몽골 간의 화의가 성립합니다. 글씨가 자 화의를 성립한다. 근데 중요한 게 화의만 할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 화의만 할게. 우리 너네랑 그냥 다시 친하게 지낼게. 뭐 다시는 아니지만 그랬던 적도 없었지만 친하게 지낼게가 끝이 아니었어. 영혼 간의 화의가 성립되는데 이거는 그냥 화의 성립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서북면에 네 다루가치를 서북면에 다루가치를 파견합니다. 다루가치라는 건 우리 고려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알겠지? 네, 다루가치를 파견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실권, 무신집권기에 집권을 하고 있던 실권을 장악했었던 사람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최우였어. 최우와 당시 왕은 고종이었거든요. 조선시대 고종 아니야. 말 안 해도 알지? 자, 최우와 고종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몽골이랑 앞으로 더 싸우게 될 거야. 몽골과의 장기 항전을 위해서 수도를 천도해요. 매우 중요하다.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고려의 수도 어디니? 고려의 수도 어디야? 우리 찬이가 대답해 볼까? 네, 수도요. 고려의 수도? 고구려요. 고려의 수도가 고구려야? 수도가 나라 이름인가요? 고려의 수도 어디니? 재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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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경이죠. 자,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는 거야. 인천 위에 강화도 아시겠죠? 강화루지. 붕붕붕. 자,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왜 수도를 옮겼다고? 몽골과의 장기 항전을 위해서 더 오래 싸우기 위해서였던 거야. 우리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 그러면서 몽골이 다시 2차 침입합니다. 때는 1232년이었어요. 이때 이제 수도도 천도하고 침입을 했어. 또 몽골 장수 들들들들들 무서워 살떨리게 무서운 그 몽골 장수 누구야? 그렇죠. 살리타가 재침입합니다. 살리타 재침입 여기까지 오케이? 살리타가 재침입하게 된다. 이때 당시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 맞아요. 김윤호입니다. 우리 용인시 처인구라고 들어봤죠? 맞아요. 용인에 있는 곳입니다. 처인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처인성에서 우리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우가 처인 부국민과 함께 전투를 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 김윤우의 불화살에 의해 가지고 몽골 장수 살리타가 사살됩니다. 살리타 사살까지 몽골 장수 살리타 살떨리게 무서웠던 살리타까지 사살을 했었다. 자, 처인성 전투 승리.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처인부국이라는 부분이야. 자, 처인부국. 이 부국 무엇이에요? 맞아요. 특수 행정구역이었죠. 특수행정구역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답해야 돼요. 향, 부국, 소 이렇게 나눠졌었죠. 향, 부국,
소. 여기에서 향 부곡은 농사와 관련된 거야.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소는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수공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부곡이죠, 부곡. 용인, 부곡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이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승리를 거뒀으니, 이 부곡이 승격돼요. 뭘로? 일반 현으로 승격됩니다. 처인. 현으로 승격된다. 오케이? 아시겠죠? 우와, 승리다. 너무 좋다. 얄루!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차 침입 때 우리가 또 슬픈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작되었었던 대장경, 바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됩니다. 불에 타버리죠. 초조대장경. 부인사에 있었던 이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었고, 두 번째는 아니야. 초조대장경 소실까지만 적어. 초조대장경이 소실됐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3차 침입 때는 이 고려 왕실에서 뭘 만들게 되냐?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요렇게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2차 침입 때 몽골 장수 살리타가 재침입을 했으나, 왜 침입했다고? 수도를 강화도로 청구했으니 다시 재침입을 해요. 고려, 너네 우리 말 잘 듣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침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승려 출신이었었던 김윤우와 처인 부곡민들이 함께 전투를 벌이면서 살리타를 사살하고 몽골군은 다시 퇴각을 합니다. 몽골군이 돌아가요. 퇴각을 해요. 뒤로 후퇴를 했다는 거야. 후퇴를 한 다음에 이 처인 부곡은 현으로 승격이 된다. 일반 현으로 승격된다. 근데 특수행정구역이면 특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땡! 아니지.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향부곡 소민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심했었다. 이주를 함부로 할 수 없거나 세금을 막대하게 뜯어내거나.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초조대장경이 소실돼서 나중에 3차 침입 때는 고려 왕실에서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1차 침입 때는 충추성 전투에서 무인 세력이랑 또 노예, 장유별초까지 엄청나게 싸우게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윤우도 왕실 사람도 아니고 김윤우도 승려고 처인 부곡민들도 싸우는데 대체 고려 왕실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3차 침입 때 뭘 만든다고?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대체 뭔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왜 지금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팔만대장경이나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부분은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에서 3차 침입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3차 침입 당시에서는 고려에서는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 딱 들어도 뭐야?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근데 막상 그냥 불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야. 필사를 하는 거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찍어내는 거야. 팡, 팡, 팡.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불교 경전을 옮겨 적어서 이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면 부처님의 힘, 불력이라고도 하거든요. 부처님의 부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군들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던 이유인 것이에요. 조판하기 시작했지만 3차 침입 때는 또 아쉬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네, 황룡사에 있었던 네, 구층 목탑이 소실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하나만 더 알아주면은 황룡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거야. 황룡사가 만들어졌었을 때는 언제야? 신라의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하는 네, 진흥왕 때였고, 국충 목탑이 완성됐었던 거는 선덕여왕 때야. 아시겠죠? 황룡사, 당연히 절이 먼저 만들어지고 탑이 만들어져야지. 탑이 먼저 만들어지고 절이 만들어지나? 아니죠?
자, 이제 5차 침입 넘어가도 될까요? 네, 5차 침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차 침입입니다. 4차 침입, 6차 침입은 제외하고 5차 침입 중요한 전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차 침입에서 있었던 그곳 충주성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김윤우가 어디에서? 충주성에서 전투를 한다. 충주성 전투를 먼저 써야겠네. 미안. 충주성 전투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노비문서를 태워요. 노비문서를 태운다. 그래서 이 노비들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래. 이제 어떻게? 근데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빨리 우리 여기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우리 자유를 만끽하자. 자유로운 삶을 영유하자. 라고 하면서 노비들의 이 힘을 사람들이 더 이제 힘입어가지고 전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충주성 전투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6차 침입에까지 밀려오게 되는데 다시 1270년 여기 잘 나오나? 1270년에 이제 최의가 피살 당하고 나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해요. 최씨 무신 집권기의 마지막 최의가 피살되고 개경으로 수도를 환도했었다. 고종 때 일입니다. 이후에 무신 집권기는 끝이냐? 아니에요. 김진, 임연, 임유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경으로 수도를 환도했어요. 근데 우리 최씨 무신 집권기에서 최씨 집안의 사병 집단 삼별초는 끝까지 남아 있겠다는 거야. 이 개경환도에 반발하면서 삼별초가 항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개경환도 반발까지 쓰시고 지우개. 여기 지우개. 이제부터는 삼별초 항쟁입니다. 삼별초의 항쟁 또는 대몽항쟁이라고 해요. 몽골에 대해서 우리 항복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수도 이 강화도에 남아가지고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이해됐죠? 처음에는 배중손 장군이 배중손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싸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배중손 장군은 강화도 전투에서 사망해요. 배중손 장군은 강화도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이후에 김통정이 지휘를 합니다. 김통정의 지휘에 따라서 진도로 내려가게 되고요. 남쪽까지 밀려가면서 전투를 하게 되고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김통정의 지휘하에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조랑말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니. 자, 이후 이 제주도에서 전투에서는 여원 또는 여몽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원 연합군에 의해서 삼별초의 항쟁은 진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원의 간섭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등등등 이렇게 충성한다. 몽골에 충성하는 왕에서 충렬왕, 왕의 아들, 다음의 왕을 이을 수 있는 왕자. 원래는 태자라는 표현을 쓰죠. 왕태자. 근데 세자라고 이제 칭호가 격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몽골 사람들한테도 변발을 강요하고 이 원나라의 풍습들을 굉장히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몽골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두 가지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매, 두 번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한테 매를 바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응방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매를 조공하기 위한, 매를 바치기 위한 기관. 응방이라는 게 있었고, 여성은 결혼도감이라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랑 결혼해? 맞아요. 몽골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몽골인들이 원하는 여성상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키워지는 이 결혼도감. 이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 몽골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 그래서 조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하는 거야. 우리 지희도 그래. 지희가 만약에 정말 지금 이 나이 때부터 몽골에 있는 이 변발한 아저씨랑 결혼해야 된대. 그럴 바에는 지금 반에 12번 남자 여자야. 반에서 그냥 아무 남자애 결혼할 수 있어 없어? 그 몽골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같은 반 남자애랑 결혼하고 만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하면서 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혼이 유행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결혼도감을 통해 가지고 몽골로 끌려가는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공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녀 출신이었었던 이 기황후, 나중에는 훗날에 몽골의 황제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황후가 되면서 그의 오빠였던 기철이 친원파 세력의 가장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이번에는 여기 공민왕의 업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